오늘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 세 곳에선 영부인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자, 오늘 차례로 짚어볼 텐데요. 먼저 교육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09년 논문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남의 논문 설문조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숫자가 소수점까지 똑같다는 겁니다. 표를 그대로인데 위치를 저렇게 재밌게 바꿔놨습니다. 연령대도 보면 30세 이하 34명을 51세 이상에다 위치를 해놓고요. 또 40세 이하는 30세 이하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위치 변경만 하고 세상에 숫자 하나도 안 틀리게 프로테이지 소수점 이하까지 위치 변경만 해서 그대로 남의 자료를 설문조사하지도 않고 저렇게 옮겨놨습니다. 원 논문의 주인인 설민신 교수, 동행명령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아직 국감장에선 안 보입니다. 자, 그 밖에도 법사위에선 수사에 대한 질의가 오갔고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출석한 정무위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부인 이슈가 휩쓴 국감 장면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감장 역시 한 사람이 모두 빨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건희 블랙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법사위를 한번 볼 텐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오간 질의와 답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손모 씨가 이 주가 조작 사건에 공범으로 처벌됐죠.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론은 김건희 여사는 전혀 기소가 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불기소될 거다라는 언론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해서 처리할 것으로 압니다. 장관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장관님의 직위에서 위치에서 하실 말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도 장관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고 토달지 마세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조만간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거로 판단해서 법리로 해석하겠다라는 발언. 이거 무혐의 결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4년을 이렇게 뭉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많은 새로운 진술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몰랐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무혐의 처분한다. 정권에 굉장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증거와 법리 이거 굉장히 무슨 답변의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완석 총장도 늘 증거와 법리 얘기했거든요. 원칙도 얘기했고요. 네, 원칙 얘기하고 그런데 또 심우정 총장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런 얘기 또 취임하자마자 했었는데 결국 명품백은 무혐의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성재 법무장관도 증거와 법리 이렇게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우선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그동안 배제하고 있던 거 풀어야죠. 일단 장관이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절했었잖아요, 그동안. 왜 안 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우리가 몰랐던 그동안 또 부인해 왔던 이종호 씨와의 뭐 오랫동안 단절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0차례 통화랄지 2차 주가 조작 주포인 김모 씨 도피 중에 쓴 편지랄지 뭐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적으로 뭐 방조를 떠나서 아주 깊숙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이거를 무혐의 처리한다. 굉장히 간큰 검찰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오후에 또 새롭게 소식이 또 하나 들어온 거는 그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였던 김모 씨, 그 편지 썼던 그 사람은 내가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 시기예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할 때 지난 7월에 뭐라고 얘기했죠? 내 계좌는 내가 직접 했다. 이렇게 그랬죠.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진술이 엇갈린 진술이 지금 다른 재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검찰에 그렇게 공소장이 적혀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하나씩 둘씩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데 무혐의 처리할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증거와 법리 얘기를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뭐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정권이 이거 하나 때문에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제대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성재 장관이 무조건 감싸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한다 이런 말 앞에 붙은 단서가 있습니다. 수사팀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라는 단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곤 있지만 그 결론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으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검사는 수사로 말하고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그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선 국민의 법 정서와는 일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의 법률가적 양심에 따라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지 기소해서 수사가 더 진행돼서 정식 재판으로 갈지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정도의 결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걸고 불기소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한다면 또 그 나름대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이고 법무부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수사에 대한 아주 세밀한 질의응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영현 의원님, 이제 앞으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도 있을 것이고 서울중앙지검도 하겠죠. 네. 새로운 증거나 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정황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국감장에서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는 주가 조작의 공범들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압수수색했었던 여러 자료들이 있을 텐데 네. 우선 그 공범들은 그 21년도에 아마 그 지난번 방송했듯이 김건희 여사가 관여돼 있는 것처럼 진술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최근 들어서 번복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그 공범들인 권오수 씨나 이종호 씨나 그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됐다라는 그러한 발언 진술을 이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그 당시 2020년, 2021년 수사하면서 수사했던 그 수사팀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진술이 있으면 아마 이제 굉장히 유력한 자료가 될 텐데 저는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공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 공판 과정에서 그 검사들이 공연히 그 주가 조작 개입된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밝혔다고 합니다. 공판 과정에서요? 네, 공판 과정에서요. 네. 거기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것도 아닌데 그 점이 하나가 좀 굉장히 이제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항소심에서 일단 그 계좌주 한 명 손모 씨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공동 정범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정도의 발언을 했을 뿐인데도 이 손모 씨를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예. 재판부가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이 두 점을 보면서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상 기소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언젠가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점을 이렇게 공판 과정에서 알린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JTBC에서 여러 가지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단독 보도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보도는 그 수사 기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보도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수사팀에서 어떤 양심에 따른 행동을 개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양심 선언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공범 김모 씨를 회사 관계자에 소개했다라는 진술이 확보된 것을 어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권오수 전 회장이 김모 씨를 김 여사의 후배니까 잘 챙겨봐달라라고 했다는 그런 진술까지도 검찰이 이미 3년여 전에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호 씨와의 그 수사 전후로 한 40여 차례의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번이나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주가 조작의 그 주범이었던 김모 씨, 언론에 의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 배를 탄 BP 블랙펄, 아마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 BP 패밀리라고 이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고 언론이 분석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단독하는 그 보도 내용들이 2021년 10월, 11월 이 경에 전부 수집되어 있던 자료들이고, 이를 숨기거나 뭐 감추거나 한 게 아니고 법정에 증거로까지 다 제출돼 있는 자료라는 내가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예. 지금 매우 중요하고도 약간 충격적인 증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1년부터 그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했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기소 안 왔느냐 하는 부분은 실제로는 2021년 그 당시에 사건을 처리했던 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사건을 이 증거만으로,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박성재 장관의 이야기는 2021년 수사팀도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같은 고민을 지금 수사팀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의 말의 뉘앙스로 봐서는 2021년도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기소 못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아마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뭐 이래서 못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 수사팀 내에서도 이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수사검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2021년도는 지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건 분명합니다만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거나 직전 총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인사를 통해서 웬만한 특수부 라인은 윤석열 이른바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친분이 두터운 검사들이 많이 포진해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거의 4년째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재 장관의 말을 좀 맞받아친다면 2021년도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 정권이 들어선 지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지금까지도 그러면 아무런 처분을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맞받아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계속 언론 보도에서 물론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거겠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가 곧 내려질 거라는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믿기지는 않아요. 이거 과연 무혐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듭니다.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이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만 드릴게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2021년 10월 11일부터 활기를 띠면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관련자들 진술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어떤 시점입니까? 그 시점은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11월 5일 날에 확정이 됩니다. 네. 그 시절입니다. 만일에 그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될까요? 역사상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좌절이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바로 그 지점이 그 당시에 수사팀이 인지를 하고서도 그 시점에 바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네, 해봅니다. 판사 출신의 김영현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광재 의원은 법리적으로 여러 이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판단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 뭐 검사 판사 출신 앞에서 제가 법률적 지식을 자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보도 내용을 한번 보면요. 당시에 월간조선에서 보도된 내용 보면 실무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윗선에서 무혐의 처분에 반대했다. 그래서 당시에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다라는 보도가 2021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는 그래서 제가 거죠. 이때 내용이 얼마나 이 보도에 뭐 팩트가 잘 찾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도됐을 정도면 당시 수사팀 내에서도 경론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쪽에서는 아마 불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최종 결재까지는 받지 못한 상황은 당시에 검찰 지도부의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가 배제된 상태에서 네.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뭐 아마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도 기소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네.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정승윤 부위원장의 언론과 야당 관련 고발 답변으로 파행이 빚어졌는데 그 장면 보겠습니다. 저를 고발했던 야당원들 전부 고소 고발을 다 할 것이다. 제가 사직을 소리드는 날 다 하겠다. 이렇게 전원회의에서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승윤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데를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감에 이런 점이 있어요, 여태까지? 천준호 의원님.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각자 판단이 다른데 사람이 다 똑같습니까 생각이? 여기서 지금 시작부터 뭐 정치 논쟁하다가 말 거예요? 네, 자 엉뚱하게도 야당 의원과 언론을 고소하겠다라는 발언이 맞느냐를 놓고 이제 파행이 빚어졌는데 권익위의 국감, 권익위에 대한 국감이죠. 무엇을 따졌어야 됩니까? 우선은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제 조사하고 그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익위 국장의 이제 사망 그 사건이 있었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정승윤 부위원장의 어떤 사건 종결 처리 뭐 압박이랄지 그리고 무혐의 처리로 가자라고 할지 국장하고 내도록 부딪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권익위에서 사건 처리를 할 때 당사자들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문 일이죠. 예. 거의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실제로 현지 조사까지도 현장 조사도 늘 나가서 하는데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도 뭐 당연히 안 불렀고 김건희 여사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로 이거를 빨리 전원위를 통해서 종결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재용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 그걸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더 황당한 얘기를 늘어놓은 거 아닙니까? 본인의 어떤 그 잘못된
뭐 직권남용 혐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다른 이유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유가족도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야당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8월 22일 날 공수처에 이제 부위원장 고발을 했었죠. 그리고 사직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이제 국감에 나오게 됐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그 의원들을 피감기관에 이제 부위원장으로 나와가지고 의원들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가 잘못됐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제대로 짚어졌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소위 뭐 법상으로 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 내렸다라고 권익위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하는데 뭔가 그 지렛대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어떤 미비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졌어야 되는데 저런 부위원장의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 파행으로 갔던 것 이런 것들 좀 아쉬움으로 남죠. 지금 다시 뭐 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네요. 네, 저도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할 부분은 그 공익신고가 이루어졌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부정청탁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가권익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수사기관에 그 통보하지 않는다, 수사를 의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세간의 관심이 많이 집중됐었던 권익위 국장의 비극적 선택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분들의 태도도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분들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국정감사 그 전에는 또 뭐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원하는 사람들 다 증인으로 부르고 거기서 망신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승현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이 자신이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서 자연인 신분이 됐을 때 자신과 관련해서 부당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구제를 자신이 해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도 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그 성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발끈해서 이 국정감사조차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충암 안보라인이 등장한 국방위 국정감사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다뤄볼게요. 입틀막 논란의 당사자기도 하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속어를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무려 한 달간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참 개인적으로 참기 힘든 그런 인격적인 모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뭐 격하게 그 반응한 것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충분히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물론 이제 본인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하러 군복을 입습니까? 예, 존중하지만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현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짧게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참 삐처리했습니다. 정말 이 정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따박따박 대들고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동훈 전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요즘 한덕수 총리님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법제처장으로 있을 때 저도 저런 이제 저보다 더한 걸 당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판사로 있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 그 질의 시간을 전부를 다 저를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꾹 참고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유의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라고 이제 답을 끝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발언을 하신 국회의원님의 말씀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뒤에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서 제가 그랬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여소야대였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법제처장이었는데 저는 제가 정책으로서 이 입법을 하고 싶은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제가 원하는 입법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제처가 소관하고 있는 법률이 지금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정말 제가 굴욕을 참고 또 참은 끝에 관철에서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말 지금의 그 정부는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정녕 없다는 것인지 저는 대단한 의미 듭니다. 네.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좀 노련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 사정을 보면 제가 보기엔 방첩사령관의 답변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부승찬 의원이 고함을 지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국감장에서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함을 지른 거는 잘못한 거죠. 예. 근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저 비속어만 안 썼어도 야당 의원이 잘못하고 뭐 큰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비속어를 탁 쓰면서 저게 상황이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인데 너무 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특히 예. 피감 기관의 장으로서 국감장에서 군복 입었다고 할 말 못하면 뭐라고 툭 던지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감 정리 이렇게 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